이 기록은 위로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를 남기기 위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누나일 수도 있고 친구의 누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누군가였을지도 모릅니다. 1977년의 구로공단은 밤이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생물학적 발전소였습니다. 경부선 열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가리봉동의 밤은 별빛 대신 공장 창문마다 새어나오는 창백한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는 고향의 들판 대신 차가운 미싱대 앞에 앉은 수만 명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었던 당신의 누나는 이제 막 19이 된 육체를 가진 이방인이었습니다. 누나의 코끝을 맴돌던 것은 고향의 풀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섬유먼지와 미싱 기름 냄새였습니다. 1977년에 구로역 플랫폼에 내렸던 그 소녀는 자신이 입고 온 낡은 스웨터가 이곳에서 어떻게 분해되어 수출 실적이라는 숫자로 변환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고향 어머니가 싸준 보따리 하나와 동생의 중학교 등록금 고지서라는 무거운 채무 증서가 들려 있었을 뿐입니다. 미싱이 돌아가는 소리는 거대한 벌떼의 날개짓 같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음은 누나의 고막을 마취시키고 그녀가 가진 고유한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이곳에서 누나는 누군가의 딸이나 누나가 아닌 12번 미싱사 혹은 공순이라는 비정한 부품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누나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음이 멈추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소음이 멈춘다는 것은 동생의 책가방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누나는 좁은 기숙사방에서 4명의 동료와 살을 맞대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곳은 안식처가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냉동 창고에 가까웠습니다. 누나는 잠결에도 미싱 바늘이 손가락을 찌르는 환각에 시달리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누나는 다시 그 창백한 불빛 아래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누나의 눈에는 이미 도시의 매연이 섞인 안개가 끼기 시작했지만 누나는 그것이 단지 피로 때문이라 믿으며 눈을 비볐습니다. 누나의 미싱 바늘은 분에 수백 번을 오갑니다. 그 바늘 끝을 쫓는 누나의 시선은 한순간도 흩어질 수 없습니다. 형광등은 전압이 불안정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공중에는 원단에서 탈락한 미세한 보풀아기들이 유령처럼 떠다녔습니다. 그 보풀아기들은 누나의 안구 표면에 달라붙어 각막을 자극했고 누나의 수정체는 좁은 초점을 유지하기 위해 12시간 내내 비정상적인 수축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자산의 현금화입니다. 누나가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뜰 때마다 그녀의 시력은 동생의 영어 참고서 한 권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의 입학금으로 치환되었습니다. 1977년의 대한민국은 소녀들의 시력을 원료로 삼아 수출 100억 불이라는 신화를 지필했습니다. 누나의 난시와 근시는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밝히기 위해 지불된 광학적 비용이었습니다. 작업 현장에 고함이 들려옵니다. 이번 주까지 수출 물량 맞춰야 해. 잠들면 다 죽어. 누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알약 하나를 꺼냅니다. 타이밍이라 불리던 고함량 카페인제였습니다. 그 알약은 누나의 뇌에 강제각성이라는 비정한 명령을 내립니다. 심장은 이유 없이 뛰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지만 뇌는 잠이라는 인간의 본능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경계의 도축입니다. 누나의 몸은 잠을 원하지만 약물은 근육을 억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밤샘 작업을 하며 누나가 견딘 것은 졸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체 시계가 파괴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밤 누나가 미싱을 돌리며 마신 것은 커피가 아니라 자신의 내일을 갉아먹는 독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그 독약을 달콤하게 삼켰습니다. 그 약 기운이 돌아야만 고향 집의 지붕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나가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한 실먼지들이 기도를 지나 배 깊숙한 곳으로 침투합니다. 1977년의 작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 시설이 없었습니다. 누나의 폐포 사이사이에 박힌 그 먼지들은 시간이 흐르면 화석처럼 굳어 진폐라는 이름의 낙인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누나는 연신 마른 기침을 내뱉었지만 반장은 마스크 대신 더 빠른 손놀림을 요구했습니다. 누나의 폐는 공기가 아닌 면사와 폴리에스테르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누나에게는 꽃다운 20살이 없었습니다. 누나의 손가락 끝은 미싱 바늘에 찔려 굳은 살과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이 명동에 세련된 옷을 입고 거닐 때 누나는 그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먼지를 마셨습니다. 월급날 누나의 손에 쥐어진 것은 작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누나는 그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은 채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청춘이 통째로 들어있는 그 봉투를 고향으로 송금하며 누나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자아의 도축입니다. 누나는 자신의 욕망을 거세하고 송금 기계라는 기능만을 남겨두었습니다. 1975년에 아버지가 만원 버스에서 자존심을 팔았다면 1977년에 누나는 구로공단에서 자신의 미래와 여성성을 통째로 저당 잡혔습니다. 누나는 그렇게 가족이라는 성벽을 쌓는 인간 벽돌이 되어갔습니다. 2026년의 어느 오후 강남의 한 안과병원 검사실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이 검사기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황반변성과 심한 난시를 진단합니다. 평소에 눈을 너무 혹사하셨나 봐요. 의사의 말에 노인은 그저 희미하게 웃습니다. 그녀는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력이 50년 전 구로공단의 그 창백한 형광등 아래서 이미 다 소모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기록은 영웅담이 아닙니다. 관찰자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당신의 누나는 성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가끔은 그 미싱대를 도끼로 부수고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구로는 누나의 눈을 멀게 하려 했지만 누나는 그 대가로 가족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시력은 동생의 박사학위가 되었고 그녀가 마신 실먼지는 고향 부모님의 안락한 노후가 되었습니다. 누나의 굽은 등과 떨리는 손은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문의 비극적인 가난을 끊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제물로 바쳤던 희생의 인과관계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특히 이 땅의 모든 누나들이었던 당신들에게 고합니다. 당신의 흐릿한 눈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문명을 위해 지불한 가장 고귀한 영광의 상처입니다. 당신이 바늘구멍에 실을 꿰기 위해 눈을 비비던 그 순간들이 모여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돛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소모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모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관찰자는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인생이 그저 먼지 가득한 공장 구석에 버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부서진 잔해 위에서 꽃을 피워낸 비정한 창조주입니다. 1977년 구로의 그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잔상은 우리 시대의 가장 밝은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판단은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잊히지 않도록 남깁니다. 이상 인간 해부기를 마칩니다.